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회 A와 B가 두 개의 소득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A 사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 구성원 50% 소득이 각각 100씩 있어요. 나머지가 50%가 각각 40%. 여러분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시죠. 50%라 하지 말고 이게 50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살짝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전체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50명의 사람 이렇게 있는데 A 사회를 할까요? A라는 사회 집단에서는 하위 계층이 50명이 있어요. 근데 50명이 각각 100씩 소득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누적 인구고요. 로렌츠 곡선 할 때 여기 이제 누적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퍼센트지로 해야 되는데 퍼센트지로 하게 되면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절대 비율로 표현해도 똑같으니까 절대값으로 해서 절대치로 해서 볼게요. 하위 5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얼마씩 갖고 있다 돈을 100원씩 뭐 100이라고만 쓸게요.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50%가 상위층이라고 할게요. 두 그룹으로 돼 있는데 50명의 사람이 각각 소득을 400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50명의 사람이 400씩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위는 5천이 되고요. 상위는 2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총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2만 5천 이렇게 소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하위 50%가 여기 5천을 갖게 돼요. 5천.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좀 납작하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2만 5천이니까 5배지. 너무 크게 했나? 여기까지 합시다. 괜찮나? 괜찮죠? 그냥.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박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박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완전 균등일 때는요. 이렇게 대각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위 50%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점선으로 해야겠네. 5천이니까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야 돼. 원점 여길 지나고 여기 50일 때 5천을 지나고 여기 100이죠. 100명의 사람일 때 여기 2만 5천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사회 B도 한번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할까 말까 하는데 똑같이 한번 보시죠. 사회 B는 50% 소득이 각각 100이야. 여기다 살짝 할까? 사회 B사회야. 자, 그러면 하위 얼마라고? 하위 50% 50명의 사람이 100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 이거는. 그리고 상위 50명의 사람이 얼마씩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각각 300씩 갖고 있는 거예요. 네, 300씩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하위층은 5천은 똑같은데 상위층이 15,000 이렇게 되고요. 전체 총소득은 2만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만, 공간이 없어서 2만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2만이니까 박스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 아이디어만 보시죠. 여기 5천, 만, 15,000, 2만 해서
요렇게 박스가 생기고 원래 이제 따로 좀 그려야 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완전 균등일 때는요. 완전 균등일 때는 요게 대각선이 되는 거야. 요게 살짝 비슷하게 그린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사회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직선으로 해야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똑같고 두껍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스타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나머지들은 애킨슨 지수가 같다, 크다 뭐 이걸 다 봐야 되잖아. 균등 분배, 대등 소득과 진위 계수를 계산 이런 계산 문제는 뒤로 빼라니까요. 시간이 걸리잖아. 계산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산하시면 좀 망할 수 있어요. 우선 계산 안 하는 거 보면 A와 B의 로렌츠 곡선을 그릴 때 서로 교차하여 여기는 사실 교차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교차 크로스는 아니잖아.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교차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불평등도의 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지금 핑크 색깔이 연두 색깔이 더 안쪽에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 기준 자체가 요 검정 색깔하고 연두 색깔이니까 그거 대비해서 안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진위 계수로 면적으로 아주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가 하늘 색깔이 더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진위 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진위 계수를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로렌츠 곡선상에서 나타내는 진위 계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다 할게요. 진위 계수가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요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자, 그대로 가져와서 하늘 색깔 나라로 먼저 할까? 그럼 여기 절반까지는 이렇게 있고 직선이 안 됐군요. 절반까지는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도 계산하세요. 이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꺼번에 표현을 해놨는데 이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겠죠.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면적 잘 보시면 전체 대각선 대비 요거 녹색깔 A의 국가에서는 삼각형의 면적이 이거야. 노란 색깔 요거 보이시죠? 이거를 둘로 쪼개가지고 면적을 계산하세요. 전체 삼각형은 이건 계산 안 할게요. 여기 보면 100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전체가 얼마야? 25,000 그쵸? 그거 곱하기 2분의 1 요게 삼각형 크기고 그냥 요거는 떼줘야 되잖아. 요거 여기 보시면 진위 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진위 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라니까 이거 여기다 계산을 하면 쭉 하면 요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100이죠. 2분의 1 곱하기 100명 숫자가 좀 커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높이가 누적 소득이잖아. 25,000 이게 BA가 요거죠. 빨간 25,000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거 분해 삼각형을 둘로 쪼갭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여기 쭉 이렇게 해서 딱 절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25,000 이렇게 되니까 요거 점점점 하면 0.2입니까? 이렇게 전체 해가지고 기울기 보시면 되겠죠. 100분의 25,000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 삼각형 요거 옆에 계산해가지고 요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삼각형 요거 두 개 2분의 1 곱하기 요거 차이에다가 요 높이 이게 25,000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0 요거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0.3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알파 요거를 계산해서 풀어보시죠. 출제자가 그걸 계산하세요 이건 아니야. 왜냐면 보통은 50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누적으로 얼마 이렇게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각각 이렇게 쓰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진위계수 A는 얘가 0.3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진위계수 B는 요거야 요거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요게 박스에서 요게 대각선인데 하늘 색깔 면적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진위계수 B도 계산하면 0.2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하잖아. 그러니까 불평등을 진인 애킨슨 이렇게 되니까 여기 B가 어떻게 돼요? 0.25로 더 작네. 그래서 B가 좀 불평등이 진위계수가 더 작아서 불평등이 좀 낮다. 그러니까 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애킨슨 지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애킨슨 지수를 구할 때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니까 공리주의일 때냐 아니면 롤주의일 때냐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이 사회가 지금 여기 보시면 A사회가 25,000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100명의 사람이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되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좀 약간 요게 문제가 좀 그래요. 애킨슨 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1 마이너스 자, 저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평균 소득이 들어가죠. 뮤라고 쓸게요. 그리고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소득 중에서 2라고 쓸게요. 2D2 이렇게도 하는데 너무 길다. 너무 기니까 짬짬짬짬 지우고요. 그냥 2 이렇게만 쓸게요.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이걸 논아 가졌을 때 얼마면 동일한 효용을 달성합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 계층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2만 명, 2만 5천 명, 2만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체 소득이 두 집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집단이 있고 두 번째 집단이 있고 A사회를 볼까요? A사회. 구성원의 절반 2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명은 100, 한 명은 400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두 번째 사람이 좀 부유하니까 여기 400이라고 할게. 첫 번째 사람은 여기 1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45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A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이 같은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분배된 상태가 어떻게 된다? 여기 100일 때랑 400일 때 이렇게 있어요. 인원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단순히 대표적인 한 명 와도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이렇게 사회무차별 곡선이 공리주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균등분배 대등소득 여기가 공이라고 쓰면 공리주의. 두 개를 더하면 500이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얼마씩 논아 가지면 되겠습니까? 사회 전체 후생이. 자, 공리주의일 때는 사회 후생. 공리주의일 때는 사회 후생이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소득을 단순하게 합하는 게 전체 후생을 나타낸다고. 첫 번째 집단이 100이고 두 번째 집단 이건 많이 했죠? 400이게 되면 500의 효용을 누린다고요. 그렇죠? 그 이 500을 동일하게 논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판띵 2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일 때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균등분배 대등소득 공리주의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0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애킨슨 지수를 공리주의일 때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라고 하면은요. 자, 우선 1 평균 소득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이게 25,000을 100명 나누니까 250이에요. 250이고 250이고 균등분배 대등소득도 250 해서 빵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우리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구하는 거 공리주의일 때 평등주의일 때 여긴 평등주의는 그래서 안 나왔죠. 공리주의는 단순히 합하는 거야. 빵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B도 마찬가지야. B도 여기 보시면 균등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면 B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단순히 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00이 아니라 300이니까 100일 때랑 300 이렇게 있고 두 개 더하면 400이죠. 400을 2로 나누면 210이지. 이해 가시죠? 네. 자,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애킨슨 지수를 계산해요. 공리주의일 때. 근데 B라고 할게. 이게 A고 1 평균 소득이 200이고요. 균등분배 대등소득도 200이라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일 때는 빵!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애킨슨 지수는 같습니다. 지금 또 뭐 새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백지에다 한 번씩 체크해서 한번 해주세요. 공간이 좀 지저분한데. 그 다음에 롤즈 볼게요. 롤즈는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이용해서 애킨슨 지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롤즈일 때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좋아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니다.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여기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이거는 빌런같이 문제가 저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는데 답은 사실 요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차하지 않는 이걸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45도선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그룹의 집단의 소득, 두 번째 그룹의 집단의 소득. 자, B는 어떻게 된다고? A는 지금 여기잖아. A. 100일 때와 400인데 B는 100일 때랑 300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100이고 300이라고. 대표자 나오세요. 여기가 B야. 그러면 평균 소득은 300과 100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00이고요.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무차별 곡선,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여기가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놀아가지면 돼? 200이지 200.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여기서 200 이렇게 돼서 계산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봅시다. 롤즈인 경우 봅시다. 롤즈는 사회 후생함수,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요? L자잖아, L자.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여기라고요. 얼마라고? 100.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 롤즈는 이렇게 L자잖아, L자. 여기잖아, 여기. 얼마라고요? 100.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100 이렇게 돼요. 롤즈일 때 만약에 애킨슨 지수 A의 애킨슨 지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1 여기다 할게요. 죄송해요. 애킨슨 지수 A 이렇게 하면 1 자, A 사회의 평균 소득은 250인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100이고요. 됐습니까? B 집단의 애킨슨 지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평균이 지금 다르잖아. 평균이 200 아니겠습니까?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0.5인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250분의 150 이렇게 돼서 0.6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니까 A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리고 롤즈로 하면은 A와 B의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같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어서 쉬울만한데 이것저것 여러 개 계산하라고 하니까 약간 빌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렌츠 곡선 그리시고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하시죠. 다음 32번 소득분배 이론 관련한 겁니다. 소득분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직, 그쵸? 정의를 강조하는 이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진짜 정의야. 약간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죠. 자,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회육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한 명이 그냥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한계유형이 체감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한계유형이 소득에 대해서 일정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다 극단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당연히 사회 전체적인 파이, 효용을 더한 게 극대가 되면 그거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불균등한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계산 문제로 좀 보시기도 하죠. 객관식 책이 있죠.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시켜야지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엣지워드 먼저 볼게요. 공리주의자인데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라고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평등주의를 완전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완전 균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자야. 그러니까 공리주의자 할 때는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 불균등을 옹호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계유형이 체감하지 않는 경우고 이 엣지워드 같은 경우는 이거 효용입니다. 효용이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형태가 되면 이때는 완전 균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완전 균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케이? 엣지워드는 공리주의 맞아요. 근데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똑같고 가지고 있는 소득을 이제 일정한 주어진 소득을 분배할 때 완전 균등으로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비판하죠. 뭐냐면 야, 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효용함수가 똑같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니까 러너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그래, 한계 효용은 체감하지만 두 사람의 효용함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게 다를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을 고려하게 되면 이 확률을 통해 가지고 공리주의 엣지워드, 여기 나와 있는 공리주의 완전균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러너는 동등 확률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가 아니라 모두 다를지라도 이렇게 가야죠. 다를지라도 확률만 같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균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네요. 다음 33번 불평등 지수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지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 파트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맞죠?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 그렇죠.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 로렌츠 곡선까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진위계수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불평등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래야죠. 진위계수는 면적으로 나타내니까 교차할지라도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2번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팠어. 달튼 지수랑 10분위 지수는 균등지수야. 클수록 균등해집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달튼은 클수록 균등 맞는데 5분위는 여러분 10분위랑 같이 비교해야죠. 10분위는 하위 40%가 분자에 있고 그런데 5분위는 반대로 바뀌어요.
상위 20%, 그리고 상하가 같습니다. 20% 이렇게요. 그러니까 5분위 지수는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상류층 20%가 더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균등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5분위 지수가 틀렸어요. 클수록. 이해 가시죠? 네. 다음에 3번. 자, 3번은요.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이거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되잖아. 그 10분위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위 계수는 빡 맞아요. 10분위를 기준으로 하시죠. 하여튼 10분간 균등하게 파 썰어 이렇게 되니까 하위 40%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균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숫자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는 2 이렇게 되고, 완전 불균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위 40%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불균등인 경우에는 요 값이 빵이다. 그래서 이게 0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이 아닙니다. 네. 다음 4번. 달트는 여러분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공리주의 사회 후생함수를 상정한다. 애킨슨 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명백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죠. 로렌츠 곡선은 어떻게 돼요? 가치 판단이 아니라 누적 인구, 앞에 본 것처럼 누적 소득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현재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의 분포표를 가지고 서수적 순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34번 문제 좀 볼게요.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줬더니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별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점증, 평탄, 고원, 점감 구간 이렇게 표현해서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아예 보조 혜택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이고요. 여기 수직축이 보조금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해야 되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여가가 정상되면 이거 거의 암기하시는 거죠. 여가가 증가해서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떨어뜨려요.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떨어뜨려요.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떨어뜨려요. 오케이? 대체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대체 효과는 점증 구간에선 플러스고요. 대체 효과는 여기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없고요.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거야. 요거는 대체 효과는 감소하잖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감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근로의욕을 저해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인컴 텍스랑 같은 효과를 보죠. 그래서 점감 구간에서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좀 볼게요. 1번.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 구간에서는, 여기야. 점증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증가? 아니요. 우선 소득 효과는 무조건 노동 공급을 다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1번 찾을 수 있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구에 따라서 혜택 지원 달리 맞죠? 이런 걸 틀리게 잘 안 합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이게 점감 구간이지. 점감 구간에서는 이런 소득이 증가에 대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받는 보조금액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약간 암묵적인 세율,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부의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 그렇죠? 부의소득세는 네거티브 인컴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근로의욕을 저해하지만 여기서는 점감 구간에서만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근로의욕을 저해할 뿐, 여기서는 증가할 수도 있어. 여기서는 감소하지만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 대체 효과가 근로의욕을 이 플러스가 근로의욕 노동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예요. 플러스는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촉진하는 효과가 생긴다 보시고요. 다음에 암묵적 한계세율이 제로인 구간. 그게 뭐야? 이거야 이거. 이게 한계세율. 이거는 이제 빵이 되는 경우죠. 대체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암묵적 세율이 플러스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지만 받는 게 작아지니까 플러스 세금을 내고 이거는 마이너스 세금을 내서 보조금을 직접 크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뭐 중요한 건데 어렵진 않았는데 잘 봐주시고 자, 다음에 35번 부의소득세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부의소득세제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죠? 선형 누진 소득세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득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조 금액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텍스라고 할게요. 양의 텍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일정 구간 미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이너스 텍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립니까? 여가와 노동 평면에도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이제 근로소득, 뭐 소득, 비근로소득 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가 24시간 띵까띵까 놀게 되면 받는 소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A만큼 보조를 주고요. 이만큼이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보조 금액이 점차 작아지죠. 이 높이만큼 이런 식으로 보조 금액이 점점점 작아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재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초수당을 올리게 되면 이게 선형 누진 소득세로 표현할게요. 그럼 텍스가 마이너스 A로 할게. 플러스 한계세율에다가 소득 Y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초수당에 해당하는 거야. 소득이 없어도 이만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조금의 크기인데 보조금의 크기가 많이 올라가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세율,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이제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평성. 이 세율과 관련한 게 이제 효율성이죠. 초과 부담,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기초수당, 보조금 공평성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공평성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한계세율도 올려야 되는데 한계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효율성은 초과 부담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감소하게 된다.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다음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겁니다. 기초수당이 클수록 공평성이 커져서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맞죠? 3번. 자, 부의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야. 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동공급의 증가가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감소시켜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다? EITC. 야, 틀렸고. 4번.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의 근로위협. 그쵸? 면세점보다 이하되는 사람 여기가 보조금의 음의 텍스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의소득세 받는 사람인데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올 이렇게 해서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그래요. 행정적으로 단순하고 현금으로 또 줘요. 수혜 대상에 어떤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일정 소득 미만이면 혜택을 다 받게 되는 측면이 장점인데 그만큼 단점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특수계층의 특수한 요구를 다 이렇게 나눠서 타겟팅해서 도와주기는 어렵다. 그냥 알아서 돈으로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